빨강, 파랑, 노랑, 그리고 딱딱한 검은 직선들, 이것만 봐도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바로 피트 몬드리안입니다. 그의 작품은 20세기 예술과 디자인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여기 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왼쪽은 아주 평화로운 네덜란드 풍경하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아는 바로 그 그림이죠. 믿어지세요? 이 두 그림이 전부 한 사람, 바로 같은 화가가 그렸다는 거. 아니 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화풍이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변화, 그 혁명적인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는 법이죠. 몬드리안도 처음부터 추상화가는 아니었어요. 그의 시작은 바로 네덜란드의 아주 전통적인 풍경화가였습니다. 보세요. 초기 작품들을 보면 와, 정말 사실적이죠. 풍차나 운하, 나무 같은 그러니까 자기 주변의 자연을 정말 완벽하게 그려냈어요. 그냥 봐도 이 사람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싶은 그런 실력파 화가였던 거죠. 그의 예술적 뿌리는 이렇게 자연에 아주 깊이 박혀 있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몬드리안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똑같이 그리는 걸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물의 본질, 그 속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구조 같은 걸 찾아내고 싶어 했죠. 이 나무 연작을 보면 그 변화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분명 나무였는데 점점, 보세요, 가지와 줄기에 선만 남죠? 이렇게 형태의 핵심만 남기면서 점점 추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몬드리안이 왜 그렇게 추상에 집착하게 됐을까요? 이게 그냥 새로운 그림 한번 그려볼까 하는 시각적인 실험,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아주 깊은 철학적인 고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예술에 정말 큰 영향을 준 사상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신지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우주의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몬드리안은 이 생각에 깊이 빠져들었고 바로 이 믿음이 그의 예술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에 불을 붙인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옵니다. 1911년에 파리로 갔는데 거기서 그 유명한 입체주의를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도 아시는 피카소 같은 화가들이요. 사물을 막 여러 각도에서 쪼개고 다시 합치고 그걸 보면서 몬드리안도 저렇게 사물을 해치하고 재구성할 수도 있구나 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새로운 문이 열린 셈입니다. 자, 이렇게 신지학이라는 철학과 입체주의라는 새로운 기법을 흡수한 몬드리안은요, 드디어 자신만의 아주 독창적이고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예술 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실현하기 위한 아주 엄격한 규칙들을 세우죠. 그가 만든 이론의 이름이 바로 신조형주의입니다. 영어로는 네오플라스티시즘, 말 그대로 새로운 조형 예술이란 뜻이에요. 그럼 뭘 표현하고 싶었냐? 화가의 개인적인 감정, 오늘은 슬프니까 파란색을 써야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주관적인 걸 다 빼버리고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보편적인 조화와 균형, 그런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그림에 담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원대한 목표였죠. 이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에게 정말 엄격한 규칙을 부여합니다. 들어보세요. 첫째, 선은 오직 수평선과 수직선만 쓴다. 역동적인 대각선, 절대 금지입니다. 둘째, 색은 딱 세 가지, 빨강, 파랑, 노랑. 이 삼원색만 쓴다. 마지막 셋째, 그 외에는 흰색, 검은색, 회색 같은 무채색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초록색, 보라색 이런 중간색은 아예 쓰지 않은 거죠. 정말 대단한 제약이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아는 몬드리안의 스타일이 여기서 완성된 거죠. 이 그림을 그냥 보면 네모 몇 개, 선 몇 개 있네 싶지만 사실 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 그러니까 저 빨간색 면의 크기나 검은 선의 굵기, 위치 하나하나가 정말 정밀하게 계산된 거예요. 완벽한 시각적 균형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선 하나만 살짝 옮겨도 이 팽팽한 균형감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야말로 역동적인 평형 상태를 만들어낸 거죠. 그럼 이 색들은 그냥 예뻐서 썼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몬드리안에게 이 색들은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뭐랄까 아주 역동적인 에너지, 생명력 같은 거고요. 파란색은 깊고 무한한 정신적인 세계를, 그리고 노란색은 반짝이는 빛과 활기를 상징했답니다. 그냥 색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였던 셈이에요. 자, 이렇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한 몬드리안.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열정이 불타올랐던 곳, 바로 뉴욕입니다. 여기서 그의 예술이 또 한 번 정말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그가 왜 뉴욕으로 가게 됐냐면요. 당시 유럽은 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거든요. 특히 나치는 몬드리안의 이런 추상미술을 퇴폐미술이라고 비난했어요. 그래서 위협을 느낀 몬드리안은 파리를 떠나 런던으로, 또 런던이 폭격을 당하자 결국 대서양을 건너 뉴욕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뉴욕은 그에게 운명과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특히 맨해튼에 가보셨나요? 그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한 거리들, 몬드리안이 평생 동안 캔버스 위에서 추구했던 그 수직과 수평의 그리들을 현실 세계에서 딱 마주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뉴욕이 그에게 준 선물이 있었으니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당시에 뉴욕을 가득 채웠던 재즈, 그 중에서도 아주 신나고 리드미컬한 부기우기라는 음악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죠. 자, 뉴욕의 그리드와 부기우기 리듬, 이 두 가지가 만나서 그의 그림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인데요. 어때요? 뭔가 바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를 상징하던 두껍고 검은 선이 사라졌어요. 대신에 노랑, 빵강, 파랑의 작은 색깔 점들이 톡톡 튀면서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죠? 이건 마치 뉴욕의 반짝이는 네온 사인 같기도 하고 경쾌한 부기우기 리듬이 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도시의 심장박동이 캔버스 위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몬드리안이 일으킨 혁명은 단순히 미술관 캔버스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게 되죠. 그의 이런 스타일은 데스틸이라는 네덜란드의 예술 운동으로 이어졌는데요. 특히 건축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보세요. 마치 몬드리안의 그림이 3D로 튀어나온 것 같지 않나요? 건물들이 그의 그림처럼 깔끔한 선과 면, 그리고 색으로 디자인되기 시작한 겁니다. 건축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패션계도 발칵 뒤집혔죠. 1965년에 전설적인 디자이너 이브생 로랑이 바로 이 몬드리안 드레스를 발표했는데요. 그야말로 대히트를 쳤습니다. 순식간에 몬드리안의 그림은 가장 핫한 패션 아이콘이 되었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보세요. 그래픽 디자인, 가구, 심지어 광고까지 현대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몬드리안의 스타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던하다, 세련됐다 하는 느낌을 줄 때 그의 언어만큼 효과적인 게 없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몬드리안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상에서 열정을 불태우던 몬드리안은 1944년에 뉴욕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의 작업실 이젤 위에는 이 작품, 빅토리 부기우기가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었어요. 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같은 작품을 보세요. 그는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네덜란드의 고요한 풍경 화가에서 시작해서 세상의 본질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선과 색만 남겼던 화가, 그리고 마침내 뉴욕의 재즈 리듬 속에서 다시 자유롭게 춤추기 시작했던 예술가 피트 몬드리안. 그의 삶 전체가 바로 멈추지 않는 탐구이자 진화였습니다. 문득 궁금해지네요. 만약 그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그의 다음 혁명은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이었을까요?